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일부터 나흘간 설 연휴를 맞아 고속도로 곳곳에선 이미 귀성길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인천공항에도 해외로 나가려는 여행객들이 북적여 연휴 중 전국 공항 이용객이 2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치권도 설 민심을 선점하려는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역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용산역을 찾아 귀성객들을 만나며 설 밥상머리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파업 결의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의료계가 집단 행동에 나설 경우 면허 취소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나흘간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올해는 꼭 고향에 가겠다는 분들이 지난해보다 더 많은 만큼 교통 이동량도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예 오늘부터 쉬게 하는 회사도 있다고 하죠. 그래서인지 이미 낮부터 귀성길 차 막힘은 시작이 됐고 공항도 명절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출발하면 부산까지 7시간 정도 차로 걸릴 거라고 하네요. 서울요금소 그리고 공항 모두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여희 기자, 지금 고속도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 서울요금소를 통과해 고향으로 향하는 차량이 점점 늘어나면서 귀성 행렬도 차차 길어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에만 전국에서 542만 대의 차량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이 때문에 연휴가 시작되기도 전인 오늘 낮부터 이미 고속도로 곳곳에서는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폐쇄회로 영상 함께 보시면서 주요 도로 실시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경부선 안성분기점의 모습입니다. 서울에서 부산 방면을 보시면 차량들이 줄지어 늘어서 거북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중부고속도로 호법군 분기점을 살펴보시겠습니다. 하남 방향과 하행선 모두 다행히 아직까지는 교통 흐름이 원활한 상태입니다. 저녁 7시 기준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6시간 40분, 서울에서 광주까지는 5시간 20분, 대전까지는 3시간 40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귀성길은 내일 오전, 귀경길은 설 다음 날인 오는 11일 오후에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 연휴 첫날인 내일부터 마지막 날인 12일까지 나흘 동안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오랜만에 고향을 찾는 분들은 유독 설레실 텐데 귀성길 시민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오늘 서울역 등지에서는 고향으로 향하는 시민들과 서울로 역귀성으로 온 시민들로 모처럼 활기가 넘쳤습니다. 양손 가득 선물꾸러미를 든 시민들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많이 좀 외로우셨을 텐데 저희가 가서 잘 반겨주실 것 같고 집에 가서 또 어떤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을지. 지금 파주에서 시작해서 지금 2시간에 걸려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아이들이 휴게소 오면은 꼭 이렇게 감자나 이렇게 간식 먹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안전한 귀성길이 될 수 있도록 2시간 정도 운전 후에는 꼭 근처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적절한 휴식을 취하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MBN 뉴스 한여입니다. 우리 국민 5명 중 1명은 이번 명절에 고향에 가는 게 아닌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짧은 연휴지만 그래도 해외여행을 하겠다는 분들도 많았죠. 인천공항을 오가는 이용객은 지난해 서울보다 58% 늘어나 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엔 인천공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사람이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인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은 오후 4시부터 인파가 몰리기 시작해 현재 여행객들로 출국장 체크인 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설 연휴를 맞아 가까운 동남아나 일본 등지로 떠나는 여행객들인데요. 짧은 기간이지만 해외를 다녀올 생각에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베트남 처음 가서 설레고 기대돼요. 네, 저희 항상 온 가족 다 같이 여행을 가야 돼가지고 솔직히 좀 정신이 없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 싱가포르 가요. 저희도 너무 지금까지 너무 바쁘게 살아가지고 가서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좀 재밌는 것도 좀 보러 다니고 할 예정입니다.
인천공항은 오늘부터 연휴가 끝나는 12일까지 총 97만 7천 명이 이곳을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 기간 하루 평균 이용객은 19만 5천 명 수준으로 지난해 설과 비교하면 58%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국내선까지 포함하면 연휴 동안 공항 이용객은 2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인천공항에서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설이 지나면 정말 말 그대로 총선 전국이 되죠. 설 민심 선점을 위해 정치권도 바빴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역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용산역으로 향했거든요. 한 위원장은 당 선물 예산 전액을 연탄 기부에 쓰겠다고도 했고, 이 대표는 개항시장을 찾기도 했습니다. 설 밥상머리 민심을 잡기 위한 여야 대표의 총력전, 그 현장에 정태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깨띠를 두른 한동훈 위원장이 대구와 경북을 관통하는 경부선 출발지인 서울역을 찾아 연신 고개를 숙입니다. 직접 쓴 손편지를 귀성객들에게 일일이 나눠주며 민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서울 노원을 찾아 수레를 끌고 연탄 배달 봉사를 이어가며 매년 찾아올 것을 약속했습니다. 저희가 더 잘하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주요 인사들이나 해외 이렇게 외국 대사들에 대한 명절 선물용으로 쓰이던 예산인데요.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은 매년 설에 이렇게 7만 장씩 기부하는. 비슷한 시각 이재명 대표는 텃밭인 광주 등 호남선의 출발지인 용산역으로 향했습니다. 순천. 네, 잘 다녀오세요. 순천 가시고. 네. 새해 복 많으십시오. 이 대표는 환한 얼굴로 시민들과 악수를 나눴고 지지자들과 사진 촬영을 이어가는 등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아저씨 알아? 엄지척. 비록 현재는 잠시 어렵지만 내일은 오늘보다는 더 나을 것이다. 우리 정치권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또 우리 국민들께서 희망 가지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이어 본인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산 전통시장을 찾아 유권자들의 표심을 다지기도 했습니다. 여야 모두 총선 전국을 앞두고 설 밥상머리에 올라올 민심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김경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을 직격했습니다. 당시 유엔 해비타트 한국이라는 곳이 유엔 산하 기구라 오해할 수 있도록 기구라고 명칭을 쓰면서 대통령 축사도 받고 대기업들로부터 수십억 원의 기부금도 모았는데 박 전 대변인이 여기 초대 회장을 맡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부금 일부가 박 전 대변인의 지역 사업에 쓰였다면서 창의적 수법으로 참 돈을 잘 빼먹었다고 한 겁니다.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경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또다시 운동권 인사 저격에 나섰습니다. 이번엔 충남 지역에서 단수 공천을 받은 문재인 정부 시절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을 직격했습니다. 86세대의 창의적인 수법으로 정말 많이 여러 가지 돈과 관련된 걸 정말 많이 해주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 전 대변인은 유엔 해비타트란 한 단체의 초대 회장을 맡았는데 이 단체는 유엔 산하기구를 사칭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된 바 있습니다. 김 비대위원은 특히 이 단체가 44억 원을 모금해 이 가운데 일부를 박 전 대변인이 지역 사업에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김 위원의 말을 거들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민주당에서 단수 공천을 받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 이런 분은 공천 신청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런 분을 공천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변인은 이름을 거론해줘서 영광이라면서 자신이 출마한 곳의 현역 정진석 의원을 겨냥해 실형을 선고받고 재판 중인 현역의 공천은 어떡할 거냐고 맞받아쳤습니다. 김 비대위원은 앞으로도 민주당과 관련된 기부나 수익금의 추가적인 비위 사실을 계속 밝혀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당내 중진들을 중심으로 험지 출마 요구가 잇따르고 있죠. 이미 3명 가운데 2명은 당의 요청을 받아들였고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다 비윤계 의원들입니다. 친윤계 의원들의 험지 출마 없이는 중진 희생론이 명분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듭된 험지 출마 요구에 부산 5선 서병수 의원에 이어 경남 3선 김태우 의원도 결국 당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낙동강 벨트를 총선 승리의 교두보로 만들어 달라는 당의 명령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험지 출마를 요구받은 경남을 대표하는 또 다른 3선 중진인 조혜진 의원은 당원과 주민 의견을 듣고 진로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이 버티고 있는 험지지만 지난 총선에서 득표율 격차가 크지 않은 만큼 경쟁력 높은 중진 의원을 내세워 의석을 되찾겠다는 게 국민의힘 전략입니다. 이 같은 험지 출마 요구만 세 번째인데 당내에선 반발 기류가 감지됩니다. 이들 모두 이른바 비윤계라는 점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영남 지역 한 의원은 험지 출마가 비윤계 의원 중심으로 요구되는 건 우려할 만한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친윤 비윤 문제와 별개로 어떤 사람이 더 적절한 카드인가에 대해 접근할 필요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꾸준히 제기되는 김기현 전 대표를 비롯한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의 험지 출마설도 이 같은 당내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대해 당 핵심 관계자는 공천 초반인 만큼 그런 부분이 도드라져 보일 수 있지만 공천 과정을 지켜보게 되면 알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친윤 비윤을 둘러싼 논란이 해소되더라도 험지 출마 요구를 수용한 중진들에 대한 경선 여부 역시 뇌관입니다. 국민의힘의 중진 험지 출마 전략이 이번 총선의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돈입니다.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천을 두고 친문계와 비문계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급기야 여기서 더 가면 친명이든 친문이든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고 이 정도면 이재명 대표가 나서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이명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꺼낸 대선 패배 책임론 이후 민주당 내에선 친문계를 향한 불출마 압박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청와대 핵심 참모들은 책임을 지는 것이 염치 있는 일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출마한다 그러면 총선에 악영향을... 용퇴 대상으로 지목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여기서 더 가면 친명이든 친문이든 당원과 국민께 용서받지 못한다며 친명계를 향해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친문계 의원들도 임 전 실장을 적극 호위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윤건영 의원은 대선 패배는 모두의 책임이라고 했고 고민정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의 이 사안을 정리할 수 있는 건 대표님밖에 안 계시지 않나. 그래서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좀 듭니다. 일각에서는 총선 이후 진행될 당권 경쟁이 이미 시작된 것이란 분석도 나오는 만큼 공천 국면에서 친명, 친문 갈등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MBN 뉴스 7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없다고 했던 대선 패배 백서가 문재인 정부 책임 위주로 발행됐었다는 내용을 어제 단독으로 보도해드렸었죠. 보도 이후 민주당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백서 작성 직후 계파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내부에서부터 나왔던 걸로 확인이 됐는데 문정부에 대한 평가만 있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일절 평가가 없었으니까요. 공식 발행된 백서인지를 두고도 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병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민주당 대선 백서가 발행된 건 지난 2022년 8월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입니다. 당시 비대위에 속했던 한 의원도 대선 백서를 만들었던 것이 맞다고 말했는데 MBN 보도 이후에도 백서의 존재 유무를 놓고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당의 입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서 만든 적 없습니다. 복수의 취재원에 따르면 백서 발행인인 우상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편향성 등을 문제 삼아 백서를 공표하지 않기로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용이 빈약하다는 문제와 함께 자신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한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는 빠지고 문재인 정부 과오만 담긴 것이 계파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이재명이 부족한 0.7%를 못 채워서 진 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이 부족한 후보에게 있습니다. 우상호 의원도 초안으로 보고받은 백서에 문제가 있어 발행을 금지하고 새로고침위원회라는 별도 조직에서 백서격의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대선과 지선 패배 후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작을 담당한 인쇄업체는 민주당으로부터 선거에서 졌으니 너무 화려하게 하지 말라, 이재명 당시 후보 사진을 표지에 넣지 말라 등의 구체적인 주문을 받아 1000부 정도 백서를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문재인 정부 책임론에 대선 백서 진실 공방까지 더해지며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은 더욱 심화하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통합비례정당을 논의하기 위해 진보 3당과 시민사회의 비례정당 구성을 위한 연석회의를 제안하고 지역구 후보 단일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그러면 지역구 선거에서 진보 쪽 표가 나뉠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비례 순번입니다. 지난번에 앞순번을 양보했던 민주당이 이번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거든요.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국 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녹색정의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 등 야 3당과 시민사회에 통합비례정당 구성을 위한 연석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첫 회의를 연 민주당 민주연합 추진단은 선거연합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라는 국민의 염원을 받들기 위한 유일한 선택이라며 당위성을 부여했습니다. 원만한 협의 과정을 거쳐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마지격인 민주당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선거연합을 주도하겠습니다. 통합비례정당 구성과 함께 공동공약의 추진과 민주적인 선출 시스템 구축, 나아가 지역구 후보 단일화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비례정당 구성의 핵심인 비례순번 논의와 관련해선 논의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 조국 신당의 참여 가능성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아직 논의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정당들은 아직 창당도 안 되어 있거나 사실 이게 그 원내 진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국민적 어떤 대표성이 아직은 충분히 보장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비례정당 구성에 가장 적극적인 새진보연합과 달리 녹색정의당은 연휴 이후 전국위원회를 열어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연석회의 출범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제3지대는 설 연휴를 앞두고 막판 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통합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등 세부적인 내용을 두고 각 진영이 머리를 맞댔지만 좀처럼 의견 차를 줄이지 못했거든요. 쟁점은 당명과 지도체제였다고 합니다. 우선 내일 설 귀성 인사에는 다 함께 나설 예정인데 여기서 구체적인 메시지가 나올지 관심입니다.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 새로운 선택, 원칙과 상식 등 제3지대가 빅텐트 구성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설 연휴 전 합의를 마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서로 다른 의견이 있고 이견이 있더라도 적고 합의를 보라는 겁니다. 하지만 통합공천관리위원회와 비례대표 선출 방식 관련 미세한 합의만 이뤘을 뿐 성과는 없었습니다. 결론을 못 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일 중요한 문제가 결국에는 당명과 지도체제 문제 아니냐. 제3지대 빅텐트가 결국 물거품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에서의 우려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5할은 넘었다고 봅니다. 지금 이거 아니면 공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 등은 내일 오전 용산역에서 제3지대 합동 설 귀성 인사에 나섭니다. 함께하자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제3지대 세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극적 합의를 이룰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MBN의 4.10 격전지 속으로 이번엔 경기 수원입니다.
수원은 최다 선거구를 갖고 있는 만큼 경기도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립니다. 지난 총선만 해도 수원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이 경기도 59석 가운데 51석을 따냈었거든요. 그중에서도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수원정은 반도체 벨트의 핵심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총선을 앞두고 수원정 지역구에 다녀왔습니다. 이곳 경기도청사도 수원정 지역구에 포함됩니다. 수원정은 광교 신도시와 구도심이 공존하는 곳인데 수원 지역에서도 진보세가 강한 곳입니다. 17대부터 21대까지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다만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후보 득표율이 이재명 후보보다 1.7%포인트 차이로 높았습니다. 젊은 층은 당보다 정책을 보고 이익 투표를 하겠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당 관계없이 저한테 현실적으로 와닿는 정책을 내놓는 사람을 뽑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 애기 관련한 거, 엄마들 관련한 거. 광교 신도시 교통 개선과 쓰레기 소각장 이전, 신도시와 구도심 지역 격차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4, 5단지 아파트 거기 재개발 한다고 벌써 한 3년 정도 비워놨어요. 근데 오늘날 하면서도 현재까지 못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수원 탈환을 꾀하고 있는데 지난달 수원을 찾은 한동훈 위원장이 반도체 지원, 철도 지하화 등의 선물 보따리를 풀기도 했습니다. 수도권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수원 반도체 벨트의 승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력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1호 영입인재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등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광원 의원이 4선에 도전하고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도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AI 시대의 새로운 반도체 산업의 재도약을 민주당이 끌고 가면은 수원정 너건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벨트의 핵심 수원정에 새로운 바람이 불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어제 신년 대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고가 선물 논란을 두고 매정하게 못 끄는 게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죠.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평가는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말을 아꼈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아쉽다는 말이 아쉽다면서요. 야당은 사과 한마디 없었다. 결국 정 많은 김 여사가 당한 거라는 심파극을 늘어놓은 셈이라며 혹평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고가 선물 수수 논란을 두고 몰카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하면서도 처 씨는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어떤 문제라는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국민 우려에 공감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재발 방지 등을 비롯해서 다른 여러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진솔한 자기 생각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한 위원장은 또 이른바 김 여사 리스크라는 프레임에 공감할 수 없다며 정쟁화 차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5글자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계속 아쉽습니다 했는데 저도 똑같은 말씀을 반복할게요. 아쉽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로운 질문이 빠진 변명으로 일관한 홍보 영상에 불과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거듭되는 실정과 잘못에도 반성 한마디 없이 변명으로 시작해 자기 합리화로 끝낸 빈 껍데기 대담이었습니다. 최근 MBN 여론조사에서는 김 여사 이슈가 총선에 영향을 줄 거라는 답변이 58%로 그렇지 않다는 39%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윤 대통령의 김 여사 관련 입장 표명이 설 연휴 총선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국회 출입하는 김지영 기자와 정치권 소식 더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야 대표가 오늘 설 민심 공략을 위해서 아주 바빴던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국회에서는 아주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고요? 네, 오늘만은 서로 날카롭게 비난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네.
리포트에서 보셨듯 연탄 봉사활동을 하고 또 시장에서 시민들을 만나는 자리였기 때문인데요. 수레를 끌고 한 줄로 서서 연탄을 나른 한 비대위원장은 얼굴에 검은 연탄이 묻은 채로 기자들 앞에 서기도 했습니다. 세수하고 올라 그랬는데 그냥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양시장을 찾은 이 대표도 시민과 악수하고 파이팅을 외치며 시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많이 파셨어요? 야, 국회에서 저렇게 좀 하면 완전히 달라 보일 텐데 말이죠. 어쨌든 이 두 사람 귀성 인사길에서 소란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소란이라고 하기보단 기습 시위였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지난해 7월에 집중호우를 피해 복구를 지원하던 중 순직한 고 최상병 사건의 특검을 요구한 해병대 단체의 시위였습니다. 서울역 귀성 인사가 거의 끝날 무렵 기습적으로 일어난 피켓 시위였는데 이동하는 시민이 많아 안전상의 이유로 경찰에 바로 진압됐습니다. 그런데 이 해병대 단체가 서울역만 간 게 아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귀성 인사길에도 갔다고요. 네, 이 해병대 단체는 이 대표의 용산 귀성 인사길에도 가서 최상병의 특검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서울역 상황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 대표는 해병대 단체의 이야기를 듣고 피켓 뒤에 쓰인 내용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는 특검이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가 민심 행보가 아주 활발합니다. 근데 이 와중에 여야 양쪽에 다 뼈 있는 말을 한 분이 계셨습니다. 네, 바로 박근혜 비대위에 참여했던 이상돈 중앙대 교수가 이 여야 대표에게 정말 일침을 날렸습니다. 먼저 민주당에 대해선 이재명 대표 체제가 아니면 쉽게 승리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젊은 층이 많아져 민주당에 유리한 정치 구도인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여야 박빙 구도를 만들었던 겁니다. 대표라는 사람이 기소가 돼 있잖아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버텨주겠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거 제일 큰 게. 그냥 남이 잘못한 거를 버티는 거예요. 한 위원장을 향해선 운동권 청산보다 더 발전적인 총선 프레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그 위원장은 수도권 사람이고 학교도 이렇게 이력이니 젊은 사람들한테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설맞이 새 인사가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하고 좀 다르다면서요? 네, 먼저 지난해 설 명절 새해 인사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네. 올해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윤 대통령 부부가 함께 국민께 설 인사를 전했는데요. 올해는 좀 달랐습니다. 모두 다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없이 대통령실 합창단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새해 인사를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노래를 통한 문화 에너지로 사랑의 온기를 전하고자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 김 여사 문제가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저게 변진섭 씨의 노래였나요? 대통령이 저 곡을 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에 가담하고 여권 인사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똑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민정수석으로 일하면서 여권 인사의 감찰 중단을 지시한 혐의, 아들의 온라인 시험을 대리한 혐의, 최강욱 변호사 사무실 명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받은 혐의 등 모두를 다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또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는 건 진지한 반성이 아니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조 전 장관은 총선 출마 가능성을 재차 또 언급했습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두 자녀의 입시 비리 혐의 등 2심 재판 선고를 위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부축을 받으며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지 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주는 등 6개 혐의 중 5개를 똑같이 유죄로 봤습니다. 딸 조민 씨가 받은 장학금 600만 원과 정치권의 청탁으로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그대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공정한 사회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는데도 범행을 인정하지도 진지한 반성도 하지 않는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정 전 교수에 대한 혐의도 그대로 유죄로 봤지만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로 감형을 결정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판결을 들은 조 전 장관은 결과를 수긍하지만 상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소된 사실 그 자체를 모두 인정하라는 지지신 것 같은데 제가 사실관계와 법리에서 다투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 전 장관은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도 밝혔는데 앞으로 진행될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에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가 결국 전공의들의 파업으로 치닫는 걸까요? 파업 논의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지난 2020년 파업과 달리 지난해 11월엔 의사면허 박탈법도 통과가 됐죠. 정부가 실제로 면허 박탈이라는 최후의 수단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용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공의 15,000명을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 긴급총회를 소집합니다. 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2,000명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파업 날짜를 확정 지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전공의들은 파업에 합류할 움직임을 속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 서울대병원과 서울 아산병원은 이미 전공의들이 합류를 결정했고 또 참여에 대한 논의도 수도권인 아주대병원을 넘어 충북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등 지방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전공의들은 항의성으로 단체 사표 제출을 시도했지만 보건복지부가 각 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집행부가 총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투쟁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강력한 투쟁으로 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경종을 울려야. 이에 정부도 최후의 수단인 면허 박탈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면허 정지 처분이 또 들어갈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기타 다른 법령들이 또 적용이 됩니다. 그런 법령들을 다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고소고발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만약에 금고 이상의 형이 되면 그러면 이제 면허가 취소가 될 수. 대통령실 관계자도 지금 단계에서 어떠한 조치를 내린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상황 발생 시 면허 취소 등의 조치도 검토하고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평행선을 그리면서 총파업의 전운이 시간이 갈수록 고조되는 모양새입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만취 상태로 외제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내놓고도 구조조치를 취하지 않아 공분을 일으킨 사건, MBN이 단독 보도해드렸었죠. 운전자인 20대 여성이 오늘 검찰로 넘겨졌는데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에 1,000명이 넘게 서명을 했습니다. 참, 이 여성 사람을 치었는데 개만 끌어안고 있었다는 비판에 대해선 개가 너무 짖어서 안고 있으라는 말에 따랐을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안정모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한 여성이 법원에 출석합니다. 지난 3일 만취 상태로 서울 강남에서 외제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은 20대 안모 씨입니다. 이 사고로 5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는데 정작 안 씨는 반려견을 안고 별도의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목격담 등이 올라와 공분을 샀습니다. 구호 조치도 안 하셨는데 돌아가신 피해자분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유명 DJ로 알려진 안 씨는 구속 상태로 오늘 재판에 넘겨졌는데 옥중 사과문을 두고 또다시 논란이 일었습니다. 유가족에 사죄한다면서도 사람을 쳤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강아지가 너무 짖어 현장이 시끄러우니 안고 있으란 말에 따랐다고 밝혔던 겁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얼마나 취해 있었던 것이냐, 변명이다라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배달노동조합 라이더 유니온은 안 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낼 예정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매우 낮은 거고요. 그냥 해도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들이 만연한 것 같습니다. 탄원서 제출 소식이 알려지면서 동참하는 일반인도 현재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그런데 순순히 잡혔다면 뉴스가 안 되겠죠. 음주 단속에 나선 경찰이 차량에 매달려 끌려가 다치는 아찔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공사장 옆 도로에 순찰차 한 대가 들어섭니다. 잠시 후 승용차 한 대가 속도를 높여 지나가고 경찰관 2명이 전력을 다해 쫓아갑니다. 심지어 차량에 붙어 끌려가는 모습도 CCTV에 포착됐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30대 남성 A씨가 술을 마시고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비행장으로 차가 깜짝같이 오더라고요. 이제 아마 차가 이상하니까 멈춰야 했나 봐요. 당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이 A씨의 차량으로 다가가 조수석을 열려했는데 그대로 10여 미터를 끌려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남성이 차량을 몰고 달아난 이곳은 초등학교와 불과 100m도 떨어져 있지 않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는데 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량에는 A씨의 지인도 있었는데 당시 상황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코로나를 거치며 기존 건물에 흡연 구역들이 많이들 줄었고 그러다 보니 길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더 쉽게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만 5만 명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기도 했죠.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흡연자 단속만큼 고된 일도 없습니다. 못 배워서 이런 일이나 한다는 인격 모독을 당하는 일이 부지기수거든요. 강소영 기자가 단속원들과 함께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난데없는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리는 사람은 구청 소속 흡연 단속원입니다. 이미 건물로 들어간 시민을 가까스로 붙잡은 단속원.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종로구청의 흡연 단속반입니다. 선생님께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였습니까? 단속반에 걸리면 열의 아홉은 증거부터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거 자료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걸 입에 물고 있는 사진을 찍으셨던 얘기예요? 증거가 나오면 다음은 단속원 비꼬기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훔쳐다녀요? 중요한 겁니다. 웃기지도 않아가지고 진짜. 네. 한 명이 멀리서 증거 사진을 찍으면 다른 한 명은 달리기 시작하는 2인 1조가 기본입니다. 달리기보다 더 힘든 건 도를 넘는 비아냥거림과 인격 모독입니다. 심지어 폭행을 당하기도 합니다. 제가 많이 맞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타임이 다 떨어지고 날싸이나 먹고 이런 일이나 하고 다른 일을 해서 벌어먹을 생각을 해라던가. 코로나 이후 흡연구역을 없애는 건물이 늘면서 흡연자들이 건물 밖으로 내몰린 것도 단속 전쟁의 수위가 높아지는 데 한몫했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적발된 흡연 단속 건수는 5만 3천 건을 넘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설 연휴엔 교통사고 100건당 사상자 수가 평소보다 20%나 더 증가한다는 걸 아십니까? 특히 2차 사고는 일반 사고보다 사망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7배나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걸 예방할 수 있을까요? 강세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고속도로에 자동차가 멈춰 서 있습니다. 트럭은 아슬아슬하게 차를 지나쳐가지만 뒤따라오던 승용차는 피하지 못합니다. 2차 사고를 막으려면 곧바로 차를 갓길로 옮기고 나서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고 펜스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과실 비율을 따지려고 차를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는데 더 큰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위험을 방지하고 이제 장애를 제거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런 것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한다면 이어지는 2차 사고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상 형사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한다면 그에 대한 민사 책임까지도. 안전 삼각대를 설치할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과거 낮엔 100m, 밤엔 200m 뒤에 삼각대를 두게 했지만 걸어가다 사고가 난다는 지적에 규정을 없앴습니다. 차가 오는지 잘 살피고 직선, 곡선 등 도로 상황에 맞춰 운전자들이 확인할 수 있게만 설치하면 됩니다.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려고 차에서 내릴 때는 이렇게 밝은 옷을 입으면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라이트는 밑으로 도로를 향해서 조사되기 때문에 하의가 먼저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밝은색 바지나 신발을 밝은색을 신거나 반사되는 형태의 신발을 신는 게 좋습니다.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뒤 고속도로 콜센터로 연락해 견인을 받아야 합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15년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추가 범행이 드러나 다시 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형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지금 김근식의 나이는 56세. 오는 2027년 10월에 출소하면 총 25년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됩니다. 미성년자 10수명을 성폭행했지만 화학적 거세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조 기자입니다. 미성년자 11명을 강제추행한 김근식의 15년 만기 출소가 다가오던 지난 2022년 10월 김근식이 출소 후 머물게 될 의정부시 주민들은 추가 범행 우려로 크게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출소 하루 전 김근식은 다시 구속됐습니다. 또 다른 아동 성폭행 사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경기 인천 지역 성범죄 미제 사건을 전수조사했는데 16년간 미제로 남아있던 8살 아동 강제추행 사건의 범인이 김근식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근식은 추가 확인된 성범죄와 함께 복역기간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고 교도관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다시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고 오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형이 무겁다는 주장도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화학적 거세에 대해서도 1, 2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김근식은 지난 2000년 강간치상죄로 5년,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15년, 이번 판결 5년으로 총 25년을 복역하게 됐습니다. 김근식의 출소 예정일은 오는 2027년 10월입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월 6만 원대로 서울 지하철과 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후 동행 카드가 지난달 출시됐죠. 그런데 이 카드보다는 모바일 앱을 사용할 것 같았던 젊은 층들이 이 카드를 사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판매 시작일부터 콘서트 티켓 마냥 연일 매진되면서 중고거래 앱에 웃돈까지 얹혀 거래되고 있거든요. 예상치 못했던 기후동행 카드 품귀 현상의 원인, 이서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직장인 최유진 씨가 점심도 거른 채 어디론가 급히 발길을 옮깁니다. 근처 지하철역에 기후동행 카드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이폰 사용자는 모바일 앱을 쓸 수가 없고 결국 실물 카드를 구매해야 합니다. 혹시 기후동행 카드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기후동행 카드 재고가 전부 소진되었습니다. 오후에 카드가 더 풀린다는 소식에 또 다른 역사에선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제가 아이폰 유저여가지고 이제 실물 카드를 꼭 구입했어야 했는데 이제 한정되어 있고 제가 그걸 기다릴 때까지 또 나가는 교통비가 있기 때문에 오늘 꼭 더 구입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기후동행 카드 구매자 연령대를 분석해봤더니 절반 이상이 20, 30대였습니다.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선 2배에서 3배 웃돈을 주고 사고 팔기도 합니다. 청년권 같은 경우는 5만 원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상반기 중에 실시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준비 중이고요. 기후동행 카드는 판매 시작 16일 만에 33만 장이 넘게 팔렸고 실물 카드는 20만 장에 달합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 카드 15만 장을 추가 제작해 22일까지 매일 5천 장씩 차례로 공급합니다.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 청소년에게 속아 술이나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당한 자영업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나이를 속인 건 청소년인데 처벌은 자영업자가 받으니 앞뒤가 안 맞죠. 그렇다 보니 이를 악용하는 청소년도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자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면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해 나이를 속이고 술과 담배를 산 뒤 돈을 내지 않거나 일부러 신고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미성년자가 고의로 술을 마시고 자진 신고해가지고 영업 정지를 당하게 됐습니다. 이제 피크 타임인 7시에 정장 차림에 고가의 핸드백을 착용하고 이에 정부는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했다면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인 기준을 7일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술 먹은 사람이 돈도 안 내고 돈 안 내고 신고했다는 거는 돈 낼 생각이 없이 먹었으니까 사기죄로 입건을 해야죠. 그게 정상적인 사회인 겁니다. 윤 대통령의 10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대책이 쏟아졌습니다. 부가가치세 부담이 줄어드는 간이 과세자 기준을 8천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올려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에게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228만 명은 평균 100만 원의 금융권 대출 이자를 돌려받습니다. 우유값도 많이 올랐고 전기요금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출은 고정 지출은 많이 늘어난 편이죠. 조금이라도 지원이 있다면 오히려 좀 반가운 편이죠.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퍼주기용 감세를 쏟아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설날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세뱃돈이죠. 치솟는 물가에 얼마가 적당할지 고민이신 분들 많을 텐데 뉴스7이 시민들에게 얼마를 줄 건지 물어봤습니다. 박혜빈 기자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서울역에 나왔습니다. 세뱃돈 얼마나 주고받는 게 좋을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적정 세뱃돈의 액수를 묻는 질문에 남녀노소 즐거운 표정으로 저마다 투표합니다. 요즘 어린아이들도 돈을 알아요. 주는 입장에서는 한 5만 원 정도? 어렸을 때는 뭐 10,000원씩도 줬는데 이제 중학교 들어가고 뭐 이러면 뭐 5만 원씩, 고등학생은 10만 원씩도 줘야 되고. 시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세뱃돈으로 5만 원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35표로 가장 많았고 10만 원이 31표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세뱃돈을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는 사람도 10%가량 됐습니다. 고물가로 설날 장보기 비용도 덩달아 늘어난 건데 세뱃돈을 마련하는 것조차 부담으로 작용한 탓입니다. 얼마를 줘야 될지 상당히 고민이 되거든요. 그 고민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되고 그래서 서로 안 주고 안 받으면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 한 기업이 고객 4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는데 설날 세뱃돈으로 평균 52만 원을 준비한다고 답했습니다. 적자는 비용이 드는 건데 앞서 가수 이적 씨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3만 원권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 세뱃돈도 인플레이션이 되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액수를 약속을 하고 그거에 맞게끔 세뱃돈을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팍팍해진 주머니 사정 탓에 세뱃돈 부담은 전보다 무거워졌지만 그리운 고향을 향하는 발걸음은 언제나처럼 가볍기만 합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지난해 말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현 남북 관계를 교전 중인 두 국가 관계로 정의했죠. 후속 조치로 우리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에서 남북 경제협력 합의 내용도 일방적으로 폐기해버렸습니다. 남측과는 경제 교류를 하지 않겠다는 걸 확실히 한 겁니다. 권영범 기자입니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를 열고 남북경제협력 법률과 합의서를 필기했습니다. 대상은 남북경협기본법인 북남경제협력법과 금강산지구 투자 내용이 담긴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 등입니다. 남북 전체 합의서 250여 건 가운데 경제와 관련된 건 110여 건으로 남측과의 경제교류 단절을 선언한 겁니다. 남북 관계가 얼어붙었던 지난 2016년 남북 경협 합의 폐기를 언급한 사례가 있지만 이번엔 공식 절차까지 밟았습니다. 이 시각부터 북남 사이에 채택 발표된 경제협력 및 교류 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들을 무효로 선포한다.
남북 간 기존 합의를 전면 폐기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북측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남북 경협이 재개된 상황이 오더라도 더 이상 동족 또는 동포를 전제로 한 특혜를 남한 기업에게 제공하지 않겠다는. 통일부는 북한의 일방적 선언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행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신년 대담에서 두 개 국가라는 원칙으로 변경하는 것은 큰 엄청난 변화라며 북한을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결론을 낼 수도 있는 세력으로 규정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북한은 다양한 미사일을 쏘면서 도발을 이어오고 있죠. 도대체 그 비용, 그 돈 어디서 조달하는 걸까요? 제재가 잘 되고 있는 건지 감시하는 유엔위원회는 북한의 각종 사이버 공격을 주요 수입원으로 지목했습니다. 그 규모가 4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셋, 둘, 하나, 발사. 북한이 지난해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만 5번. 한 번 발사 비용은 2천에서 3천만 달러로 추정되는데 비용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 로이터가 입수한 유엔 대북 제재 보고서에 따르면 주된 자금 출처는 사이버 공격인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부터 작년까지 58번 암호화폐 관련 회사에 사이버 공격을 했고 우리 돈 4조 원 가까이 벌어서 핵무기 개발에 쓰였다는 겁니다. 실제 북한의 사이버 외화벌이 의혹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North Korea also uses cyber attacks to generate revenue for its nuclear program.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se hackers are not sitting together somewhere in a dimly lit room somewhere in Pyongyang, because they are all over the world and mostly operating outside of North Korea, namely China.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사이버 공격은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와 김숙희 등을 아래에 두고 있는 북한 정찰 총국이 관장하고 있고 북한은 지난해에도 핵 개발을 확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재무부도 북한 사이버 활동에 대한 비슷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WMD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해 사이버 공격과 IT 노동자 파견을 하고 있다며 러시아와 함께 북한을 가장 위협적으로 평가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예전에는 농사나 공장을 지을 땅을 한 뼘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 바다를 메우는 간척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또 자랑으로 삼았었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땅보다 갯벌 자체에 대한 가치가 더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염전이나 양식장을 다시 갯벌로 복원하는 이른바 역간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정치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순천만 습지에 셀 수도 없는 새들이 앉아 먹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온몸이 새카만 흑도루미입니다. 겨울마다 러시아에서 한반도로 날아오는 철새로 사실상 지구상 마지막 남은 흑도루미 무리입니다. 철새가 먼 거리를 이동할 땐 중간중간 쉼터가 필요한데 바로 갯벌입니다. 전복고창 갯벌입니다. 지금은 갯골도 보이고 철새가 쉬어가는 흔한 갯벌이지만 불과 20년 전만 해도 이곳은 소금을 만들던 염전이었습니다. 이른바 역간척 사업을 진행한 건데 간척지나 염전을 다시 바다로 되돌리는 갯벌 복원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갯벌이 예전에는 쓸모없는 땅으로 여겨졌는데요. 최근에는 갯벌의 경제적 가치라든지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과거 두굴마가 새우양식장으로 섰던 곳 일부를 허물어 바닷물을 통하게 했더니 생각보다 빠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위성사진을 보면 둑이 사라지면서 나타난 변화가 더욱 뚜렷합니다. 불과 3년 만에 칠면초가 군락을 이루는 등 갯벌 식물 28종이 출현했고 갯벌 최상위 포식자인 흑도루미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역간척한 염전이 기존 갯벌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생태계가 복원됐다는 의미입니다. 2018년 이후 5년 동안 간척과 해안선 정비로 여의도 면적의 5배 정도의 갯벌이 사라졌습니다. 반면 역간척으로 갯벌이 복원된 곳은 사라진 갯벌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바다는 육지하고 틀려가지고 바로 피드백이 돌아오진 않거든요. 5년 뒤에 10년 뒤에 점차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육지 식물이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그린카본에 비해
블루카본이라 불리는 바다의 이산화탄소 흡수 속도는 무려 50배나 빠릅니다. 현재 우리나라 갯벌은 연간 자동차 20만 대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정화하고 있습니다. 갯벌 복원은 흑도루미를 살리자는 의미를 넘어 지구온난화를 해결하는 열쇠로 이어집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 5.5톤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건물 외벽에 설치된 배구기에서 바로 나온 겁니다. 최희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멘트로 된 바닥이 물에 젖어 있고 세로 4m, 깊이 1m의 물웅덩이가 만들어졌습니다. 건물 외벽에 설치된 배기구에서 누출된 5.5톤의 오염수 흔적입니다. 도쿄전력 직원이 어제 오전 점검을 진행하다 오염수가 새어나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번 누출은 오염수를 알프스로 불리는 다핵종 제거 설비로 보내기 전에 있는 정화 장치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일반 물을 넣어 오염을 제거하는 중이었는데 밸브가 실수로 열려 남아있던 오염수가 함께 흘러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この10弁がすべて空いていたということが確認されており、それによってラインナップ、ここから出た水が直接的にベントラインに出てたと。 오염수에 섞여 나온 방사성 물질은 일본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기준치 1억 베크렐보다 훨씬 많은 220억 베크렐로 추산됩니다. 도쿄전력은 외부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우리 정부도 위험성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시기 계측값이 평소 수준을 유지하는 등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도쿄전력은 오염수가 부진의 토양에 스며들었을 가능성이 있어 토양을 회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었던 잉글랜드 국가대표 출신 미드필더 제시 린가드가 FC 서울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스타 선수가 정말 K리그에서 뛸까 반신반의하던 팬들이 많았는데요. 맨체스터까지 직접 찾아와서 자신의 영입을 추진한 서울의 열정에 반해 한국행을 결심했다고 하네요. 박기원 기자입니다. 맨유 출신 스타 플레이어 제시 링가드가 FC 서울 유니폼을 입고 자신의 상징과도 같은 JL 포즈를 취합니다. K리그 역사상 가장 화려한 경력을 가진 선수의 영입인데 잉글랜드에서만 줄곧 활약한 링가드의 깜짝 한국행은 국내외 모두에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링가드는 사우디, 미국 등 해외 팀들의 고연봉 영입 제의를 거절한 이유를 FC 서울의 열정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Into the equation, the commitment that they showed, they flew to Manchester to watch me train. The commitment shown by the club, really. In my mind, I had already, made up where I wanted to go because. 피리 부는 골 뒷풀이로 유명한 링가드는 입국 당시 팬에게 단소 선물을 받기도 했는데 구름대처럼 몰린 팬들을 회상하며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Fans are very passionate. They show a lot of love and support. Like I say, I've received so many gifts, even at the airport, at the hotel that I'm staying at. And I really appreciate that. And like I say, the love and support never goes unnoticed. I wish I could. 현재 운영 중인 의류 브랜드와 e스포츠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에 온 것 아니냐는 질문은 축구가 가장 중요하다며 일축했습니다. 화려한 입단식으로 K리거로서의 시작을 알린 링가드는 일본 가고시마 전지훈련 캠프에 합류해 시즌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이번 설 연휴 동안 예년 기온을 웃돌아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단 공기가 내내 탁하겠는데요. 당장 내일 서울을 비롯한 중서부 지역과 전북, 대구, 경북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연휴 날씨 궁금하실 텐데요. 연휴 첫날인 내일 하늘은 맑겠지만 오전까지 서쪽 지역으로는 안개가 짙겠습니다. 설날 당일인 토요일에는 충청과 호남, 제주에 비가 내릴 텐데요. 양이 많진 않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오후 한때 제주에 비가 내리겠고요. 연휴 마지막 날인 월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 춘천이 영하 4도로 출발하겠고요. 남부지방은 대체로 영도 안팎으로 출발하면서 오늘보다 1, 2도 정도 높겠습니다.
연휴 이후로는 서울 낮 최고 기온이 13도까지 올라서 초봄처럼 포근하겠습니다. 내셨습니다.